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19페이지까지 했나요? 뇌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중추신경계 중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고 뇌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럼 뇌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보면 뇌는 대뇌, 소뇌, 사이뇌, 중간뇌, 다리뇌, 숨골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누어져 있고 뇌질량의 80%를 차지하고 신경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좌방구는 몸의 오른쪽을, 우방구는 몸의 왼쪽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해주고 겉질과 속질로 구분이 되는데 겉질 같은 경우에 신경세포체가 주로 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얘를 회색질이라고 부르고 속질은 이제 축삭돌기가 모여 있어서 밝아서 백색질입니다. 그리고 각각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분을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료 해석할 때는 신경의 좌우 교차를 생각해서 왼쪽 뇌의 즉 좌반구에 운동량이 이상이 있거나 감각력 이상이 있을 때 좌반구니까 신경 교차 때문에 오른쪽의 감각과 운동이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에 수의 운동을 정확하게 원활하고 이루어지도록 조절해주고 몸의 평형 유지의 중추인 거고 사이뇌는 잘 기억해줘야 돼요. 시상과 시상하부, 내하수체가 있는데 특히 시상하부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항상성 조절의 중추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주면 되고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하수임처럼 일하는 내하수체도 잘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간뇌, 다리뇌, 숨골이 있는데 중간뇌 여기 눈 그리면 중간뇌는 눈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숨골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심장, 호흡, 소화의 분비 등의 중추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척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는 여기에서 보는 대로 숨골 아래쪽에서 쭉 이어져 있으면서 척추라는 뼈 속에 있어서 보호가 되고 있어요.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감각 정보를 뇌로 보내고 뇌에서 내린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될 무릎 반사, 회피 반사, 그 다음에 배변, 배뇨 반사, 땀 분비, 젖 분비 등의 중추입니다. 그럼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뇌의 숨골에서 쭉 이어져서 척추라는 뼈 속에 있는 게 바로 척수예요. 자, 그럼 얘가 뼈고 얘는 뭘까요? 얘 뭐야? 여러분 혹시 디스크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이제 자세를 너무 잘못 오랫동안 취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뒤로 밀려요. 그럼 디스크가 밀리면서 이 신경을 누르겠죠? 그러면 신경이 누르니까 이 눌린 신경 부분부터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진다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척추라는 뼈인 거고 얘가 척수인 거고 얘네들은 이제 척수와 연결되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말초신경계입니다. 얘가 척수인 거고 얘네들은 말초신경이에요. 자, 척수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대뇌와 반대로 여기 안쪽이 회색질이에요. 자, 회색질인 이유는 뭐가 있어서?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얘는 지금 무엇이냐면 척수를 이루고 있는 연합 뉴런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냐면 반응기와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냐면 감각기와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이에요. 보게 되면 신경세포체가 혹처럼 달려있는 걸 보아서 얘가 감각신경이구나 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배 쪽이고 여기가 등 쪽입니다. 그래서 척수를 반으로 갈랐을 때 안쪽에 신경세포체 때문에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회색질이고 그 다음에 겉질은 백색질이에요. 얘가 대뇌랑 반대죠. 대뇌는 안쪽이 무슨 질이에요? 회색, 안쪽이 무슨 질? 백색질. 그 다음 겉질이 회색질. 근데 척수는 반대로 안쪽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이고 겉질이 백색질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되뇌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되뇌의 겉질이 회색질이다. 그러면 되뇌의 속질은 반대니까 백색질이고, 척수는 요거의 반대니까 속질이 회색질이고, 그 다음에 겉질이 백색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분명히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뇌나 척수줄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되뇌의 겉질이 뭐? 회색질. 그러면 속질은 그 반대니까 백색질. 근데 척수는 그거의 또 반대니까 속질이 회색질이고 겉질이 백색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얘 보게 되면 이렇게 운동신경이랑 그 다음에 감각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각신경은 이렇게 척수의 등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있는 뿌리라 해가지고 후근이라고 하고, 운동신경은 앞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뿌리라 해가지고 전근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전근은 운동신경이고 후근은 감각신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것도 헷갈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복근 운동, 배 운동이죠. 외웠네? 그쵸? 배 쪽이 운동신경 쪽입니다. 전근.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배 운동이다. 이렇게 외우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는 척수로 중추신경계인 거고, 얘네들은 말초신경계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척수는 숨골 아래쪽에 쭉 뻗어져 있어서 척추라는 뼈 속에 있고, 얘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 부분이 척수인 거고, 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말초신경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자탕을 먹을 때 뼈 사이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계인 거고, 이 뼈를 쪼개서 얻게 되면 우리가 척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감자탕 먹으러 가세요 이제.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의 전달 방향을 보게 되면 감각기에 있는 정보가 후근으로 들어가게 되고, 얘가 직접 판단을 내리거나 혹은 대뇌를 전달해주고, 대뇌에서 혹은 이 척수에서 내린 명령을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 반응기로 전달해줍니다. 자, 그럼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뇌와 반대로 척수의 겉질은 주로 축삭돌기로 이루어진 백색질이고, 속질은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진 회색질입니다. 자, 후구는 척수의 등 쪽에 배열된 감각신경 다발이고,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해 줍니다. 그다음 전근, 척수의 배 쪽에 배열된 운동신경 다발로 뇌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배 운동하면 앞쪽이 전근이 운동신경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적인 반사는 의식한다는 얘기니까 되뇌가 관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되뇌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방망이로 치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공이 날아오는 자극에 의해서 이것을 이 감각기인 눈이 감지하게 되고, 이 정보를 시각신경, 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되뇌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날아오는 공을 보고 이 공에 몇 도의 각도로 오니까 내가 어떻게 팔을 휘둘러야겠다 라는 판단을 내리겠죠? 판단을 내리겠죠? 자, 그러면 이 내린 판단을 척수를 거쳐 가지고 우리 팔과 연결된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 팔 근육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관여를 합니다. 자, 이제 무조건 반사 보도록 할게요.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할 때 무의식이니까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자극이 전달되기 전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므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척수, 그 다음에 연수 대신에 숨골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척수, 숨골, 중간뇌가 중추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반사의 중추와 반응 보도록 할게요. 반사의 종류, 중간뇌. 중간뇌 반사는 중추는 중간뇌인 거고, 반응은 동공, 안구 운동 등 눈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숨골 반사는 중추는 숨골인 거고, 재채기, 하품, 침, 눈물, 기침, 딸꾹질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척수 반사는 척수가 중추인 거고,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배변 배뇨 반사, 저분비 반사 등이 있습니다.
이거 반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뇌에서 판단을 하고 내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조차 너무 아까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뇌가 판단하기 전에 이미 대뇌 말고 다른 중추신경계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반응 명령을 빠르게 내리는 겁니다. 왜? 내가 대뇌가 판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조차 아까워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반사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리고 특징을 보게 되면 목 위에서 일어나는 반사 중에 눈과 관련된 것 빼고는 다 숨꼬리 중추입니다. 재채기, 하품, 침, 눈물, 기침, 딸꾹질 다 목 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사를 구분할 때 쉽게 생각하면 목 위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중간내는 눈이고 눈과 관련된 것 빼고 나머지 것들은 숨골에서 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반사들은 척수가 그 반사의 중추예요. 알겠나요? 재채기는 왜 해요? 그치, 먼지 같은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걸렸기 때문에 내 의지에 상관없이 이를 뱉어내는 행동이고, 하품은 왜 해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하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자주 선생님 앞에서 하품을 하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숨골에서 반사가 일어나가지고 입을 벌려서 하품을 하는구나. 대신에 나는 이 학생의 구강 구조를 보고 싶진 않은데 입을 좀 가려주면 좋겠다. 이 생각 정도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졸려서 하품을 하는 순간 이제부터 무슨 생각해야 돼?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숨골에서 일어나는 반사 행동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기침과 딸꾹질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얘를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반사인 회피 반사와 무릎 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피 반사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글지글 끓는 냄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요리를 하다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닿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험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손을 뗍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손이 뜨거운 곳에 닿았고 뜨겁다 하고 떼야지 하고 떼는 게 아니라 닿자마자 떼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얘를 느껴보겠다고 일부러 뜨거운 거를 만지진 마세요. 알겠죠?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한번 볼게요. 자, 뜨거운 감각이 피부 감각기에 인지가 되고 이 정보가 감각신경을 따라가지고 척수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얘 보게 되면 동시에 뇌로 전달이 되는 뉴런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의 정보는 동시에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뇌로 가는 도중에 뭐가 더 빠르냐면 이 뜨거운 정보가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연합 뉴런한테 가고 이 연합 뉴런의 판단을 내려가지고 바로 운동신경한테 명령을 내려서 이 근육을 움직여서 팔을 떼게 합니다. 그때 그 팔을 뗀 다음에야 이 정보가 우리 대뇌로 전달이 돼서 뜨겁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왜 하냐? 방금 반사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했죠? 이 뜨거운 게 너무나 우리 몸에 위험하니까 대뇌로까지 가는 시간조차 아끼기 위해서 척수에서 자동으로 판단을 내려가지고 얘를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회피 반사,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반사 행동으로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손을 떼는 반응이 있습니다. 움츠림 반사라고도 하는데 반응 경로는 뜨거운 냄비로 자극이 옵니다. 그러면 감각기에서 느끼고 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중추신경인 척수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척수에서 바로 판단을 내려가지고 운동신경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근육을 움직여서 빠르게 손을 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손을 뗀 다음에 그때 이제 뇌로 전달된 감각 정보가 나한테 인지가 돼서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을 느끼고 떼는 게 아니라 뗀 다음에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무릎 반사 보도록 할게요. 요겁니다. 요거 하고 싶으면
그 친구들을 여기 책상 위에 앉혀놔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 무릎 부분을 여기 부분을 무릎보다 살짝 아래 무릎뼈를 만져보면 약간 움푹 들어간 밑에 부분이 있어요. 거기 그치? 여기 나 지금 내가 안 움직이는 거야. 뻥같지? 여러분 한번 다리 들어볼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한번 쳐보세요. 치면 나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 선생님 한번 쳐볼게요. 올라갔지? 여러분들도 친구한테 한 번씩 해보세요. 아니면 내 무릎 쳐도 됩니다. 한번 쳐봐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다리 들고 여기에 여기 요 아래 이거 뭐라 그러냐 아랫다리 다리 허벅지 그쵸? 이 다리에 힘을 뺀 다음에 여기를 툭 치면 얘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그냥 차는 것 같지만 선생님은 아무런 왜 아무도 안 하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대신에 친구 무릎 칠 때는 너무 강하게 치면 친구 무릎 손상이 되니까 톡톡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다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근육에도 이 충격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톡 치게 되면 이 감각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 바로 판단을 내려줘 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완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알겠나요? 무릎 좀 쳐보세요. 알겠죠? 자, 다리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이게 중요해요. 다리에 힘을 뺀 상태여만 합니다. 그다음에 무릎뼈 아래를 고무망치로 혹은 내 손으로 가볍게 쳤을 때 다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릎 반사입니다. 그래서 고무망치로 살짝 친 자극이 감각기 근육에 있는 감각기에 전달이 되고 그럼 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척수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척수에서 바로 판단을 내려서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 근육을 움직여서 반응이 일어나게 해줍니다. 알겠나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와 척수 반사의 경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거쳐야 돼요? 대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기가 나한테 무는 이 자극이 왔어요. 그럼 내가 이걸 인지를 하고 모기를 쳐다보고 얘를 언제 때려서 죽이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잔인하다고? 그럼 모기한테 계속 피 줄 거예요. 오케이요? 그럼 모기에 물렸어요. 그러면 요 자극이 어떻게 오냐? A를 통해서 옵니다. A는 신경세포체가 혹처럼 달려있는 것으로 보니까 감각신경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후근이고 여기가 전근일 거예요. 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얘는 내가 모기가 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기가 무는 자극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대뇌에서 모기가 무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제 모기가 무는 곳을 찾아가지고 얘를 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척수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운동신경으로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움직여서 모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얘는 왜 X자일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숨골에서 신경 교차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게 바로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입니다. 근데 척수 반사의 경로는 무엇이냐면 자극이 왔는데 척수에서 바로 판단을 해가지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바로 명령을 내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척수 반사의 경로는 A, F, E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반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자극을 감각을 하게 되는데 반사가 일어난 뒤에 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반사가 일어날 때 감각신경이 대뇌로 연결되는 뉴런과도 시냅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난 후에 이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요거 보게 되면 만약에 내가 무릎을 치는 무릎 반사라고 했을 때 무릎을 쳤을 때 요 시냅스가 지금 대뇌로 가는 뉴런과 그 다음에 척수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한 대로 반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 자극이 우리 대뇌로 들어와서 내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숨골 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E, F, F, E 이렇게 다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말초신경계 해부학적 구분 다시 보게 되면, 일단 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지게 되고, 뇌에 연결된 뇌신경이 12쌍, 그 다음에 척수에 연결된 척수신경이 31쌍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 생일이 언제라고요? 12월 31일. 오, 고마워요. 그래서 말초신경계 생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12쌍, 척수신경이 31쌍인데 주의할 거는 무엇이냐면 뇌신경은 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인 거고 뇌신경은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계를 의미를 하는 거고 척수신경은 척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척수와 연결된 말초신경계를 의미를 합니다. 알겠나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뇌신경이라 해가지고 중추신경계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뇌신경은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척수와 연결된 말초신경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척수의 구조에서 봤듯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 한 줄에는 사실은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이 같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기능적 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고 여기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말초신경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중앙 쪽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방향성을 따지면 구심성 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이제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전달하기 때문에 방향성으로 따지면 정보가 몸의 중심부에서 멀어진다 해가지고 원심성 신경이라고 하고 사실 얘네들은 다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이 원심성 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체성신경계, 또 하나는 자율신경계로 나누어지게 되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숨골 반사 잘했죠? 자, 그러면 이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인데 무엇을 조절하냐면 골격근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교감이랑 부교감 신경은 내장근, 심장근, 분비샘을 조절해요. 골격근이 뭐예요? 골격근? 뼈를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얘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죠. 내 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성신경계는 골격근을 조절하기 때문에 내 의지에 따르는 운동을 관여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수의, 기억나죠? 의지에 따르는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심성 신경 중에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은 내장근과 심장근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장근이 뭐예요? 내장근? 우리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시키기 위해서 애들이 막 꾸물꾸물 움직이죠. 이런 움직임을 해주는 것도 다 근육 때문인데 이런 것들 내장근이라고 합니다. 이 내장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수화 멈춰 해가지고 내가 멈출 수 없는 거고 수화해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심장근. 여러분 심장박동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야, 잠깐 사망한 척하자. 잠깐 멈춰봐. 이게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내장근과 심장근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불수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말초신경계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적 구분으로는 뇌신경이랑 척수신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뇌신경은 뇌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척수신경은 척수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뇌신경, 뇌와 연결된 신경으로 좌우 12쌍이 있고 대부분 머리와 목 부위의 기관에 분포합니다. 척수신경, 척수와 연결된 신경으로 좌우 31쌍으로 구성이 되고 머리 아래 신체 부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그다음 기능에 따른 구분 보도록 할게요.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심성 신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운동신경, 중추신경계 명령을 받아 반응기관으로 전달해 주는 건데 체성신경이랑 자율신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따지면은 몸의 중심부에서 먼 방향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원심성 신경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체성신경, 뇌와 척수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합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의지에 따르는 운동이다 해가지고 수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기관이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나온 운동신경이 여기 뭐 팔목까지 연결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개의 세포가 길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세포의 길이가 그러니까 1m짜리도 있고 2m짜리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단 하나의 세포가 길어져가지고 여기 근육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세포 하나의 길이가 1m. 표정이 왜 그러죠? 우리의 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기관이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런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냅스가 없어요. 알겠죠? 시냅스 다른 말로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체성신경, 당연히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고 운동신경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골격근으로 요거 이제부터 외워둬야 돼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 세포막과 결합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제부터 이런 거 외워둬야 합니다. 자, 그냥 자율신경 보도록 할게요. 대뇌 조절을 직접 받지 않고 여기 간내 사이내 같은 말인데 요거 중간내로 수정해 주세요. 간내 지우고 중간내 사이내 숨골의 조절을 받아 몸의 기능이 조절이 됩니다. 수정하세요. 수정. 자, 중간내로 수정. 수정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운동신경으로만 구성이 되고 주로 내장기관, 혈관, 분비샘에 분포합니다. 자,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가 두 개의 뉴런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냅스가 있어요. 특히 이 신경절은 무엇이라 부르냐면 이 자율신경계에 있는 시냅스를 신경절이라고 부릅니다. 소화순환, 호흡, 호르몬 분비 등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해주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네들은 하나의 기관에 연결이 돼서 서로 반대 효과를 내면서 그 기관의 기능을 조절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서로 하나의 기관에 반대 효과를 내면서 그 기관의 작동을 조절해주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 해요. 자, 신경절에서는 둘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지만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요거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체성신경계, 아래에 있는 거는 자율신경계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체성신경계는 몇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체성신경계? 하나의 뉴런. 자율신경계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신경세포체는 다 어디 속에 들어가 있냐면 중추신경계, 척수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이렇게 축삭이 쭉 뻗어 나와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자, 체성신경계, 그리고 보면은 마리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체성신경계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얘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얘가 근육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근육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을 하면서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이제 자율신경계 보도록 할게요. 자, 교감이랑 부교감 신경인데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시냅스가 있겠죠? 이 자율신경계에 있는 시냅스를 특히 신경절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신경절. 그래서 이 정보의 방향을 봤을 때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뉴런을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뉴런을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신경절에서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전부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합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에서는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되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되기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노르에피네프린이 심장 근육과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촉진이 되는 거고 아세틸콜린이 심장 근육과 결합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억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만 달라요. 어디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리집이 있고 얘도 마리집이 있고 얘도 마리집이 있는데 얘는 마리집이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중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건 뭐예요? 교감? 부교감 중에? 교감. 이해됐어요? 교감신경이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깁니다. 이것도 구조적 차이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어떻게 외워?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교감? 부교감. 이렇게 얘기했지. 아무도 안 웃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감. 그 다음에 부교감. 외웠죠? 교감하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거고 부교감하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거예요. 어떻게든 외워야 되지 않겠어? 그치? 다시 이제부터 교감, 부교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감, 그 다음에 부교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말하는 동시에 외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여러분들 뭐 문제집 같은 거 풀 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생명과 선생님이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교감, 그다음 부교감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게 교감이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게 부교감이다라고 기억이 날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네,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자, 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구조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깁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전부 다 신경절 이전 뉴런은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후 뉴런도 아세틸콜린이지만 교감신경의 말단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에피네프린 들어봤나요? 의학 드라마 혹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심장이 멈추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의사들이 뭘 찾냐면 에피네프린을 찾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전기 충격기도 찾지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나 다르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뭘 막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전문 용어가 나오고 그 밑에 항상 자막으로 에피네프린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친절한 드라마는 에피네프린 땡땡 심장박동 촉진 이렇게까지 써줄 때가 있어요. 이제부터 의학 드라마 볼 때 한 번씩 잘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사실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의 구조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멎었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혹은 심장박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을 때 얘를 강제로 정상적으로 심장박동을 촉진시켜야 되잖아요. 즉 어떻게 해주냐면 이 에피네프린을 강제로 심장에 꽂아서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심장에 꽂아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꽂아가지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때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까지 보고 해보도록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기관에 분포하면서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기량작용으로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절해줍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좀 편하게 외울 수 있냐면 교감신경은 내가 위협에 빠졌을 때 활성화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내가 평화로울 때 활성화됩니다. 내가 자연 상태에서 위협에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쳐야 하거나 얘랑 싸워야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먹이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어떤 애랑 싸워야 돼. 그러면 정보를 잘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겠지. 그러면 잘 봐야 돼, 안 봐야 돼? 잘 봐야겠죠. 그럼 동공이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될까요?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몸을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빠르게 산소랑 포도당과 같은 물질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누가 공급해줘? 혈액이. 그럼 심장박동은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빠르게 심장박동을 해야지 산소랑 영양분을 빠르게 근육세포한테 전달해 주겠죠. 그래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러면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겠죠. 그러니까 숨길에 해당하는 여기 요 순간가지들이 다 확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빨리 도망치는 게 중요하지 소화시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화시킬 때도 어마어마한 혈액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니까 소화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딱 차단을 시켜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도망치면서 오줌을 질질질 싸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왜? 그 냄새를 맡고 날 계속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럼 오줌을 지금 싸면 안 되니까 방광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서 오줌을 더 담아둘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교감신경의 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동공이 확대가 되고 숨을 잘 쉬어야 되니까 순간가지가 확장이 되고 빠르게 이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심장박동은 빨라지게 되고 소화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소화관 운동과 소화액 분비가 억제가 되고 쓸개질 분비도 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줌을 싸면 안 되니까 방광을 확장시켜서 오줌을 좀 더 담아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얘랑 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교감신경만 확실히 잘 외워두면 부교감신경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부교감신경은 평화로울 때예요. 그래서 동공은 축소가 되고 숨도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순간가지도 수축이 됩니다. 그다음 심장박동도 이제 천천히 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화에 많이 에너지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관 운동이 촉진이 되고 소화액 분비가 촉진이 되고 소화액과 관련된 쓸개질 분비도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광이 수축돼 가지고 오줌이 마렵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을 때 갑자기 놀라거나 이랬을 때 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놀란다는 얘기는 내가 위급 상황이니까 교감이랑 부교감 중에 누가 활성화되는 거야? 갑자기 놀랬어. 그러니까 교감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딱 멈춰놓는 거지. 그래서 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는 평화로운 상태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어린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무서운 불독이 갑자기 다가왔어. 그 다음에 불독이 사라져요. 그때 어린아이가 오줌을 싸게 되는 거지. 알겠나요? 그게 왜 그러냐? 불독이 다가와요. 그럼 어때? 위협 상황이죠. 그러니까 방광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불독이 사라져. 그럼 어때? 부교감신경 활성화되겠지. 평화로우니까. 그러니까 방광이 수축을 하는데 우리와 같이 좀 큰 사람들은 이 괄약근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오줌을 싸지 않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위협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위협이 사라졌을 때 부교감신경 활성화되면서 방광이 수축되면서 오줌을 싸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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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교감신경은 척수의 중앙 부분에서 나오고 부교감신경은 중간내, 숨골, 그 다음에 척수의 끝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이 교감, 그 다음에 부교감 중에 신경절 이전 뉴럴 짧은 거 뭐라 그랬죠? 교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녹색과 요거 파란색 뉴런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교감 보게 되면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서 와가지고 폐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서 뉴런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굉장히 긴 게 부교감이고 얘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굉장히 긴 게 부교감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자, 요 글이랑 요것만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설명한 대로 기랑 작용을 통해 가지고 기능을 조절합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회복합니다. 평화롭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기랑 작용 두 가지 요인이 같은 기간에 대해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서로 효과를 줄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부교감신경은 중간 내 숨골 척수의 끝부분에서 뻗어나오며 대부분 같은 기관에 분포하면서 기랑 작용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